예, 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교 컴퓨터 AI 공학과 이상욱 교수입니다. 오늘은 AWS 클라우드 종사자 자격증 특강 두 번째 기출문제 동향과 유형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WS 클라우드 종사자 자격증 특강 이제 두 번째 2회차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2회차의 클라우드 개념적 문제들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AWS 글로벌 인프라의 일부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첫 번째 엣지 로케이션, 클라우드 프론트 같은 엣지 로케이션은 글로벌 인프라 일부죠. 그 다음에 배치 그룹은 좀 애매하고, 자, 3번 리전,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개의 리전들이 있죠. 그 다음에 가용 영역, 리전 안에 이제 여러 개의 가용 영역들을 뭐 2개 이상씩 갖고 있죠. 전체적으로 엣지, 리전, 가용 영역은 AWS 글로벌 인프라고, 나머지 배치 그룹 이거는 정답이네요. 글로벌 인프라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자, 배치 그룹입니다. 자, 다음. 회사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금융 데이터를 AWS에 저장하고 짧은 지연 시간 액세스가 필요한 고빈도 거래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아래에서 어떤 AWS 서비스를 사용을 해야 합니까? 자, 첫 번째로 예제는 일단 정답은 2개 택하는 거네요. 자, 일단 예제부터 보겠습니다. 아마존 S3 글레이셔 인스턴스 트리발. 이거는 그 백업 솔루션입니다. 데이터를 백업 받을 때, 그래서 백업하는 스토리지를 좀 저렴하게 제공해주는, 그럼 저렴한 스토리지 백업 솔루션이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RDS는 금융 데이터를 저장하고 짧은 지연 시간 액세스 필요하고 고빈도 거래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쓰죠. 그러면은 RDS는 이거는 정답이 되겠죠. 예, RDS 정답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노우볼 엣지는 AWS 데이터 센터에서 뭐 또 다른 데이터 센터로 뭐 대량의 데이터를 벌크로 옮겨야 된다 그랬을 때 활용하는 데이터를 옮길 때,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할 때 서비스하는 그 AWS 서비스의 하나고요. 이건 데이터 센터 바깥으로 데이터를 꺼내서 다시 데이터 센터로 이관할 때 쓰여지는 서비스고요. 자, 그 다음에 아마존 S3도 뭐 고빈도 짧은 지연 시간 고빈도 거래 어플리케이션에 쓰여지는 용도는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아마존 EFS는 이거는 또 정답입니다. 정답이고. 그래서 보통 아마존 EFS는, 좀 스토리지 용량이 탄력적이고 파일을 추가하고 제거할 때 자동으로 그 사이즈를 줄이거나 줄이고 줄 수 있고, 또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보통 이제 프로그램에서 라이트 할 때 EFS 이런 걸 많이 쓰죠. 그래서 빠르고 쉽게 생성할 수 있는 이런 또 간단한 웹 서비스 인터페이스들도 있어요. EFS를 쉽게 쓸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일단은 아마존 EFS하고 그 다음에 아마존 RDS가 정답입니다. 자, 다음에 고객은 온프리미스에서 호스팅되는 일부 웹 어플리케이션을 AWS로 마이그레이션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 가상화된 데이터 센터보다 AWS를 사용하면 어떤 지 좋습니까? 결국은 클라우드 이 마이그레이션의 장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예제는 가변 비용은 높아지고 초기 비용은 낮아집니다. 이건 좀 정답이 아니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 클라우드로 가면서 가변 비용도 낮추고 그 다음에 초기 비용도 낮추는 게 사실은 클라우드로 가는 어떤 장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4번이 정답이고요. 4번이 정답이고, 네. 자, 이제 다음은 개발팀은 AWS 고객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과 요청이 AWS에서 제공하는 솔루션과 함께 나열되어 있는 포럼을 찾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솔루션을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AWS 포럼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AWS 마켓플레이스는 이제 이런 AWS의 그 제품을 등록을 해서 그 AWS를 통해서 이제 영업을 하는 그런 장소죠. 그래서 AWS 파트너들이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AWS 고객에게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고, 자, AWS 헬스 대시보드는 이제 어떤 서비스의 가용성에 대한 최신 정보를 표형식으로 게시해주는 그런 서비스죠. 그래서 어떤 웹 서비스 됐든 웹 페이지 됐든 어떤 페이지를 확인해서 현재 상태의 정보를 얻거나 또는 RSS 피드백 같은 것을 구도해서 서비스 중단에 대한 알림도 받을 수 있는 어떤 서비스의 헬스, 이제 상태를 알려주는 대시보드 역할을 해주는 서비스가 이제 헬스 대시보드고, 근데 실제로 이제 여기서 이 질문에 맞는 정답은 AWS 지식센터죠. AWS 지식센터는 이제 가장 빈번하고 일반적인 질문과 요청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 AWS 제공하는 솔루션에 대한 안내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것이 AWS 지식센터죠. 그 다음에 이제 AWS 서포트 센터는, 이거는 이제 지원센터는 이제 그 연합 액세스 지원을 제공하는 AWS 매니지먼트 콘솔을 통해서 액세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모든 개발자 수준 이상의 지원 고객, 그러니까 디벨로퍼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디벨로퍼, 엔터프라이즈 여러 가지 그 서포트 플랜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유료 서비스에 있는 개발자 수준 이상의 지원 고객은 지원 센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기술 지원 사례들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 이거 좀 해결해줘. 그러면 이제 온라인으로 그것을 지원해주고 하는 뭐 그런 서비스가 이제 AWS 서포트 센터고, 이제 AWS 콘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고객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과 요청에 대한 AWS 제공하는 솔루션과 함께 나열되어 있는 포럼은 AWS 지식센터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확장성이 뛰어난 MySQL OLTP 데이터베이스를 시작해야 하는 경우 어떤 AWS 서비스를 사용해야 합니까? 자, 일단 여기서 OLTP 데이터베이스 이런 관점, 그다음 MySQL 이런 관점이 이제 이게 키워드인데요. 정답은 사실 4번 아마존 오로라입니다. 아마존 오로라인데, 아마존 오로라는 기존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베이스의 성능과 가용성, 그다음에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의 단순성 및 비용 효율성을 결합한 클라우드용으로 구축된 MySQL 및 PostgreSQL 호환형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MySQL 호환형, 그 다음에 이제 OLTP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일단은 아마존 오로라가 정답이고요. DynamoDB는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non-SQL에서 이제 키페어 형식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이거는 이거다, 이거는 이거다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 그런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드 서비스, 이것도 AWS에. 그 다음에 엘라스틱 캐시는 이제 메모리 멤캐시 또는 레디스 캐시 서버 노드를 배포하고 실행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이게 조금 모르시는 분 모르시면 일단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레드시프트는 이제 올랩 워크로드에 가장 적합한 데이터 웨어하우스 솔루션입니다. 레드시프트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정답은 4번 아마존 오로라가 정답이고요. 자,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웹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아키텍처는 사용자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최고의 중복성과 내결함성,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내결함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 요구 사항을 충족하려면 아마존 EC2 인스턴스를 어떻게 배포해야 합니까? 라는 게 이제 문제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리전이 있고, 리전 안에 어베일리비티 존, 가용 영역이라고 하죠. 리전 안에 가용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키워드가 전 세계잖아요. 전 세계. 그러면 리전은 예를 들어서 한 리전이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 리전들이 있지만 우리나라 경우는 리전 하나만 있죠. 리전은 전 세계에 걸쳐 배포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느낌은 일단은 여러 개의 리전에 걸쳐서 예를 들어 우리 배포를 하게 되면 한 리전이 죽어도 리전 단위로 죽었을 때도 문제가 없겠네.
라는 거. 그 다음에 한 리전 안에서도 여러 가용 영역에 배포를 하게 되면 한 리전 안에서 가용 영역이 하나 죽었을 때도 문제 없겠네. 이제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각 리전마다 하나의 가용 영역이 있는 세 개의 AWS 리전에 배포합니다. 이것도 뭐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틀리지는 않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는 사실은 세 개의 AWS 리전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용 영역에 배포되어 있는 이것이 더 훨씬 유리하겠죠. 단일 이런 얘기들은 일단 정답이 아닐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회사가 온프레미스 인프라를 AWS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IT 보안팀은 의도하지 않은 무단 액세스는 물론 잠재적인 취약점으로부터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다음 중 AWS CAF 보안 관점의 기능 중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적합한 기능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AWS CAF라는 게 뭐냐? AWS 요거 이제 클라우드 어뎨션 프레임워크이라고 그래요. 이제 어떻게 쓰는 거냐면 AWS로 이제 어떤 고객이 현재 온프리미스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을 이관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이거를 클라우드 어뎨션 프레임워크 AWS에서 이제 그런 그 일련의 작업들에 대한 계획, 설계, 구현 이런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적용하는 포괄적인 프레임워크입니다. 프레임워크 무슨 제품 서비스는 아니고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AWS와 이제 고객으로부터 배워온 어떤 모범 사례 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채택할 때 구조적으로 이런 프레임워크를 적용해서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라는 관점이고, 그 중에서 이제 CAF의 관점들은 꼭 6가지 관점이 있어요. 비즈니스, 그 다음에 휴먼, 거버넌스, 플랫폼, 보안, 운영 이런 6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중에서 이제 보안 관점은 기업이 AWS에서 클라우드 인프라하고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관점은 이제 데이터 보호, 아이디 및 액세스 관리, 네트워크 보안, 인프라 보호 등을 채택해서 기업의 가장 일반적인 보안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이제 인프라 보호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인프라를 보호하는 것에 대한 모든 최고 정보 보안 책임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거기에 그게 활용되는 프레임워크인 거죠. 이 기능에 따라서 이제 무단 액세스 및 공격으로부터 기본 클라우드 인프라를 보호하고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기능들에 대한 프레임워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WS CAF 보안 관점을 활용하면 클라우드 인프라 보안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사람의 실수나 잘못된 구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안 침해 위협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서 일단 이 문제의 정답은 인프라 보호 3번이 정답이고요. 근데 위협 탐지는 AWS 환경의 보안 위협과 어떤 취약성을 식별하는 데만 중점을 두는 게 위협 탐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 및 액세스 관리는 뭐 AWS 사용자를 관리하는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데이터 보호는 이제 저장한 데이터와 전송 중인 데이터 자체의 보호에만 일단 중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AWS CAF 보안 관점의 기능 중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적합한 기능은 프레임워크에서 설정한 기능은 인프라 보호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문제. AWS 웰 아키텍트 프레임워크는 AWS 모범 사례를 사용해서 클라우드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다음 옵션 중 AWS 웰 아키텍트 프레임워크에 언급된 핵심 요소는 무엇입니까? 자, 지금 이 AWS 웰 아키텍트 프레임워크에 관련된 것들도 더러 문제가 출제가 좀 있어서 그 문제만 풀이하시다기보다는 웰 아키텍트에 대해서 조금 AWS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오히려 더 시간을 세이빙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일단 AWS 홈페이지 어디에 왜 AWS 웰 아키텍트가 프레임워크가 있니 뭐 이런 거 하려면 귀찮으시니까 일단 구글에서 이렇게 쳐보세요. 뒤에 한글 란 붙이시면 한글로 쭉 나오거든요. 아무님도 영문으로 나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 AI 오버뷰로 나온 게 있어요. AI가 지가 요약하고 정리해서 지가 파악한 요약된 내용들 여기다 표현을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얘를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이 AWS 홈페이지 안에 AWS 이제 여기 들어가서 한국어 백서 이런 프레임 한국어 백서 이런 거 이런 거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정확할 거예요. 훨씬 이해를 빨리 하실 수 있어요. 보면 물론 이 AI가 다 맞는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틀릴 수 있어요. 이걸 다 100% 예를 들어 100% 뭐 맞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바에 의하면 뭐 거의 이 정도 수준은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보시고 AWS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훨씬 빨리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문제가 뭐였냐? 그 문제는 이거였죠. 그 언급된 핵심 요소가 뭐냐? AWS 웰 아키텍트 프레임워크에 언급된 핵심 요소가 뭐니? 일단 핵심 요소 여기 보면은 운영 우수성, 보안, 안정성, 성능 효율성, 비용 최소화, 지속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보면 여기 지금 이 중에서 뭐 일단 기본적으로 2개 올리라고 돼 있잖아요. 2개면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보면은 자, 안정성 하나, 그 다음에 비용 최적화 하나, 나머지 뭐 성능 효율성, 보안 얘기, 운영 우수성 이런 얘기는 안 보이네요. 그럼 안정성과 비용 최적화 3번과 5번이네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나올 땐 지금 요거 2개지만 다른 거 넣어가지고 또 이게 바꿀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6가지가 뭐지? AWS 웰 아키텍트 프레임워크이 6가지 핵심 요소가 뭐지? 필라가 도대체 몇 가지 필라가 있는 거? 6가지 필라인데 뭐야? 이 정도는 한번 파악하고 가시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문제는 요 딱 똑같은 문제 하나만 맞출 수 있겠지만 요거하고 조금만 바꿔서 예제만 바꿔도 시험 문제 풀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한번 요 문제는 웰 아키텍트나 이런 부분들은 한번 살펴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EC2 인스턴스 구매 조건 부분들 이런 것들은 하고 또 이제 이런 부분들 웰 아키텍트 또 뭐 CAF 같은 거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포트 플랜 이런 것들은 좀 AWS 홈페이지에서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파악하고 가시면 사실은 시험 성적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3번하고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회사는 비용 최적화를 추구하며 활용도가 낮은 아마존 일래스틱 컴퓨트 클라우드, 아마 EC2 인스턴스를 식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안 쓰는 EC2 인스턴스를 식별하려고 해. 이제 그 얘기입니다. 수동 구성 없이 이 사용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기성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AWS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이 중에서 2개를 선택하라는 거죠. 잠깐만요. 자, 이제 이 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아마존 클라우드워치 이전에 좀 전에 우리가 그 1회차 풀 때 나왔었죠. 그 예상 모금을 모니터링하는 경보를 생성할 수 있고, AWS 계정에서는 예상 요금 모니터링을 활성화를 하면 예상 요금이 계산돼서 매번 여러 번 지표 데이터로 클라우드워치에 전송되고, 요금이 특정 기준을 초과하면 뭐 이메일이나 이런 걸 알림을 받을 수 있는 클라우드워치 쪽,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코스트, AWS 버짓은 이제 예산이 예를 들어서 초과하는 경우나 초과할 것 같은 경우에 또 알람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또 미리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또 AWS 버짓이 AWS 예산이고, 그 다음에 코스트 앤 유세이지 리포트는 AWS 비용 및 사용 보고서죠. 얘는 이제 포괄적인 비용 및 사용 데이터 어떤 것들을 어떻게 썼다는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AWS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뭐 S3 버켓에서 AWS 결제 보고서를 게시할 수도 있고, 또 시간별, 월별, 제품이나 제품 리소스별 직접 정의한 어떤 태그별 리소스 쓸 때마다 우리가 어떤 태그를 등록해서 그 태그별로도 비용을 분류한 보고서를 받아보실 수가 있죠. 네,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정답은 이제 밑에 2개가 정답이에요. 코스트 익스플로어하고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가 정답인데, 코스트 익스플로어에는 시간 경과에 따른 AWS 비용 및 사용량을 이제 시각화해서 이제 사용자가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죠. 그래서 비용 발생 상위 5개의 AWS 서비스 뭐 관련된 비용 및 사용량을 시각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기본 리포트들이 있고, 또 태블 보기 같은 거에 있어서 자세한 분석들도 제공하고, 또 기간도 또 조정해서 12개월까지 기록 데이터를 보고 비용 추세를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코스트 익스플로어의 적절한 어떤 권장사항 기능들 이런 걸 이용해서 EC2 인스턴스의 크기를 줄이거나 또는 종료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해서 비용 절감 기회를 식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WS 트러스트 어드바이저는 AWS 모범 사례에 따라서 어떤 리소스를 프로비저닝이라고 하는 리소스를 일단 우리가 쓸 리소스를 일단 살릴 때 쓰는 거, 때 도움이 되는 실시간 지침을 제공하는 온라인 도구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리소스를 구축할 때, 프로비저닝 할 때, 또는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든 어떤 지속적인 개선의 일환으로 트러스트 어드바이저가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권장사항들을 활용을 해서 일단은 그 리소스를 프로비저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AWS 서비스가 AWS 트러스트 어드바이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정답은 4번하고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회사에서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포함된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앱은 빠르게 성장할 것을 예상되며 회사에는 예측할 수 없는 트래픽과 워크로드를 급증을 처리할 수 있는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확장 가능하고 빠르며 유연한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예요. 관계형이 아니라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회사에 어떤 서비스를 사용해야 합니까? 일단 여기서 기본적으로 RDS는 관계형이죠. S3는 DB가 아니죠. 또 레드시피는 이제 이거는 또 DB가 아니죠. 이거는 빅데이터 분석 저장소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DynamoDB가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죠. 그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건 여기서 DynamoDB밖에 없죠. 그러면 정답은 아마존 DynamoDB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DynamoDB가 정답이고 RDS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S3는 객체 지향 스토리지, 객체 저장 스토리지, 레드시프트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클라우드 기술 및 서비스 분야네요. 자, 클라우드 기술 및 서비스의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클라우드 워치의 용도를 가장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클라우드 워치는 로그예요. 어떤 그 지표 및 어떤 로그를 위한 저장소예요. 로그 저장소고, 그 다음에 뭐 준수 규칙을 위한 저장소 뭐 이런 거는 아마 AWS 컨피그를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AWS 계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API 호출을 감사하는 서비스는 클라우드 워치가 아니라 AWS 클라우드 트레이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설명하고, 그 다음에 자동화된 보안 평가 서비스는 아마존 인스펙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분명한 거는 클라우드 워치는 특정 항목 및 로그를 위한 저장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다음. 회사는 현재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운영을 클라우드로 이전하기 위해 기술 혁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CTO, 최고 기술 책임자는 아마존 웹 서비스를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로 채택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AWS CAF, 클라우드 채택 프레임워크, 어둠션 프레임워크이자 방법론을 따를 계획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보장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AWS CAF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인프라를 현대화한다고 그랬어요. 인프라. 이게 이제 키워드인 거죠.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운영을 클라우드로 이전하기 위해서 기술 혁신을 진행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클라우드 어둠션 프레임워크의 6가지 관점 중에서 어떠한 관점이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우리 클라우드 어둠션의 6가지 관점을 한번 잠깐 볼게요. 비즈니스 관점. 인프라 얘기 없죠. 인력 관점 인프라 얘기 없어요. 거버넌스 인프라 얘기 없어요. 플랫폼 관점, 기술적 파이 없죠. 보안 관점, 보안 관점. 근데 여기서 이제 플랫폼 관점에서 보면 클라우드 환경 구축하고 관련 기술적 기반을 정의한다. 플랫폼 관점. 그래서 플랫폼 관점은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기술 기반 등을 정의한다. 기술적 기반을 정의한다. 문제는 인프라를 현대화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지금 가장 적절한 관점은 플랫폼 관점이 될 것 같아요. 플랫폼. 그래서 플랫폼이 정답이고요. 자, 다음. 전 세계 사용자에게 동적 웹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AWS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동적 웹 컨텐츠요. 동적 웹 컨텐츠라. 일단 첫 번째 AWS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는 어플리케이션 트래픽을 분산해주는 시스템 리소스의 트래픽을 분산해서 적절하게 리소스에 대응하게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트래픽을 아마존 EC2 인스턴스나 또는 컨테이너 뭐 이런 거에 분산해주는 뭐 람다 함수 같은 쪽에 분산해주는 그런 어떤 로드 밸런서죠. 로드 밸런스고, 근데 웹 컨텐츠를 어떤 제공할 수 있는 AWS 서비스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클라우드 프론트가 정답인데, 클라우드 프론트는 이제 전 세계 고객한테 데이터, 비디오, 또 어플리케이션 또는 이런 API를 안전하게 제공하는 어떤 빠른 컨텐츠 전송 네트워크 서비스죠. CDN 서비스죠. 클라우드 프론트는. 그래서 일단은 정답은 클라우드 프론트가 일단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루트 3는 그 DNS 서비스죠. AWS 제공하는 DNS 서비스. 그래서 우리가 DNS 서비스라고 하면 이제 URI 주소들을 일단 IP 주소로 바꿔주는 그런 것들을 서비스하는 그런 AWS 루트 53이고, 근데 아마존 S3는 객체 저장하는 서비스죠. 그래서 정적인 객체만 일단 저장하고 서비스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존 S3는 정적인 웹 객체만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동적 웹 컨텐츠 제공할 수 있는 AWS 서비스는 일단은 클라우드 프론트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대부분의 워크로드에 권장되며 부팅 볼륨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EBS의 볼륨은 무엇인가요? 자, 첫 번째 범용 SSD는 얘가 정답이죠. 대부분의 워크로드에도 사용할 수 있고 시스템 부팅 볼륨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또 개발 및 테스트 환경에 가장 적합한 것이고, 그 다음에 처리량 최적화 HDD 하드디스크는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뭐 어떤 좀 빠른 처리량이 필요한 스트리밍 워크로드, 빅데이터, 데이터 웨어하우스 및 로그 처리에 적합하고 부팅 볼륨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프로비저닝 IOPS, OPS SSD는 지속적인 IOPS 성능이 필요한 중요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하죠. 그래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에 좀 적합한 그런 스토리지 솔루션이죠. 그 다음에 이제 콜드 HD는 자주 액세스하지 않은 대용량 데이터 또는 최저 스토리지 비용이 중요한 시나리오에서 처리량 중심 스토리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팅 볼륨으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 부팅 볼륨으로 쓸 수 있는 거는 범용 SSD.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은 회사의 IT 보안팀은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대한 취약성 부분을 수행하여 EC2 인스턴스가 연간 보안 IT 감사를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의 보안 및 규정 준수를 개선하려면 자동화된 보안 평가 서비스를 설정해야 합니다. 솔루션은 어플리케이션이 노출, 취약성 및 AWS 모범 사례와 편차를 자동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자, 이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어떤 옵션을 구현하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 예제는 클라우드 프론트. 좀 전에 했었죠? 클라우드 프론트는 CDN, 콘텐트 배포 서비스죠. 그건 CDN이고, 그 다음에 AWS WAF는 DDoS나 SQL 인젝션 같은 기타 어떤 이런 위협으로부터 VPC를 보호하는 방어벽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WAF는 그렇고, 그 다음에 AWS 인스펙터가 정답입니다. AWS 인스펙터는 AWS 배포된 어플리케이션의 보안 및 규정 준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자동화된 보안 평가 서비스고요. 어플리케이션의 노출,
취약성 및 모범 사례와의 편차를 자동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수행한 후 아마존 인스펙터는 이제 심각도 수준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지정된 보안 결과의 세부 목록도 생성합니다. 이런 결과는 이제 직접 사용자가 검토하거나 또는 콘솔 또는 API를 통해서 제공되는 세부 평가 보고서의 일부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마존 인스펙터가 정답이고요. 스노볼 엣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데이터 센터 이관할 때 테라바이트에서 페타바이트 규모의 큰 어떤 그 데이터 이관할 때 사용하는 그 어플라이언스, 아마존 오프라인 서비스죠. 오프라인 서비스입니다. AWS 스노볼 엣지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정답은 아마 AWS 인스펙터가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개발자는 대규모 데이터 레코드 스트림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는 어떤 AWS 서비스를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자, 실시간이에요. 실시간. 자, 실시간은 이제 클라우드 워치는 아니겠죠. 아닌 건 아시겠죠, 이제. 아닌 건 아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은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 이게 요즘 실시간 데이터 스트림 분석, 수집하고 처리할 때, AWS에서 많이 자주 쓰여지는 그 데이터 스트림 분석 서비스예요. 키네시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2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AWS 글루는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를 준비하고 로드할 수 있는 ETL 서비스예요. ETL 서비스.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지만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특별하게 어떤 기능을 보유하고 있진 않아요. 글루는. 네, 클라우드 트레일은 뭐 자주 나오죠. 이제 요청한 사람, 사용된 서비스, 수행된 작업에 대한 매개 변수, AWS 서비스에 반환된 응답 요소 등 AWS 환경의 각 작업에 대한 어떤 중요한 정보들을 기록하는 서비스죠. 전반적으로 AWS 작업에 대한. 그래서 이거 클라우드 트레일은 또 아니죠. 그러면 정답은 일단 2번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자체 퍼핏 엔터프라이즈 인프라를 호스팅할 수 있는 AWS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 그 퍼핏 엔터프라이즈 인프라라는 게 뭔가? 퍼핏 엔터프라이즈 인프라는 IT 인프라 자동화 및 구성 관리를 위한 엔터프라이즈급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들이 있냐면 인프라 자동화, 구성 관리 또는 컴플라이언스 관리 뭐 이런 등의 기능을 갖고 있는 엔터프라이즈급 플랫폼인데 이런 거를 호스팅할 수 있는 AWS 서비스가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런 거를 호스팅할 수 있는 AWS 서비스가 여기서 일단은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AWS OpsWorks, OPSWR 케이스, OpsWork for Puppet Enterprise라는 그 AWS 서비스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퍼펫의 관리형 인스턴스를 제공하는 구성 관리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OpsWorks를 쓰면 퍼펫을 사용해서 아마존 EC2 인스턴스 또는 온프리미스 컴퓨팅 환경에서 서버를 구성, 배포, 관리하는 방법 등을 자동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OpsWork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상 오답도 한번 살펴봐야죠. 오답을 보면, 자, AWS 서비스 카탈로그는 이거를 쓰게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 배포되는 IT 서비스를 이제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하고 또 일관된 거버넌스를 따르게 해서 규정 준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하는 게 일단 AWS 서비스 카탈로그입니다. 동시에 사용자가 필요한 승인된 IT 서비스만 신속하게 배포할 수가 있죠. 그래서 AWS 서비스 카탈로그는 그럴 때 쓰여지는 그 AWS 서비스고요. 옵스웍은 정답을 설명드렸고, 자, AWS 엘라스틱 빈스토크 세 번째 오답이긴 하지만 AWS 엘라스틱 빈스토크는 어플리케이션을 업로드하기만 하면 서비스가 용량 프로비저닝, 로드 밸런싱, 그 다음에 사이즈 자동 크기 조정부터 어플리케이션의 모니터링까지 어떤 배포를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어플리케이션 배포 서비스입니다. 엘라스틱 빈스토크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오답이죠.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 클라우드 포메이션은 AWS 인프라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스크립트 처리해 줄 수 있는 그 스크립트 관리해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있는 스크립트를 이렇게 구성해서 뭐 SQL, S3도 만들고 뭐 그다음에 EC2도 예를 들어서 인스턴스도 런치하고 이런 AWS 리소스들을 다 프로비저닝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대부분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 안에 이제 제이슨이나 또는 야물 코드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일단은 그런 것들을 코딩을 해서 AWS 리소스를 쉽게 프로비징할 때 쓰여지는 게 이제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일단 나머지 오답 3개 살펴봤고, 여기서 정답은 AWS Opsworks for Puppet Enterprise가 일단 AWS 2번 문제의 정답입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회사는 가용성이 높아야 하는 AWS의 미션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새로운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이 요구사항을 충족하기에 권장되는 패턴은 무엇입니까? 자, 일단 항상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키워드가 뭔지 여러분들 키워드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키워드 파악이 제일 우선 중요합니다. 그 키워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항을 비교를 해서 그 키워드를 해결하는 문항들, 키워드에 맞는 문항들을 찾는 게 일단 이 문제풀이의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용성이죠. 자, 그럼 이제 1번 문항은 여러 번 1번 예제는 여러 가용 영역을 사용하여, 여러 가용 영역이에요. 어플리케이션의 단일 구성 요소의 오류를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용성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죠. 또 동일 어플리케이션을 여러 가용 영역이나 또는 여러 AZ 리전에다 배포를 해서 가용 영역 중에 하나가 장애가 생기거나 AZ 중에 하나가 장애가 생겨도 계속 그 가용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기본적인 가용성 설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1번은 맞을 것 같아요. 정답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다양한 할당 전략으로 아마존 EC2 스팟 플릿을 일단은 스팟 이런 얘기 들어가면 이게 가용성하고 좀 거리감이 있죠. 스팟 인스턴스 이런 얘기 들어가면 일단은 스팟 플릿에 대해서는 다양한 할당 전략을 사용하면 컴퓨팅 용량의 가용성이 향상될 수 있지만 스팟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AWS에서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용성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지문이고요. 자, 3번. 어플리케이션의 각 구성 요소가 ENI가 뭐냐? 탄력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예요. ENI를 사용하여 높은 대역폭과 짧은 지연 시간의 네트워크 연결을 갖추고 있는지 일단은 확인합니다. 자, 이거는 탄력적 네트워크 ENI를 써서 네트워크 연결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아키텍처의 가용성을 높이는데 충분하지 않죠. 여전히 여러 가용 영역의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가용성만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서버가 죽는데 네트워크에 아무 의미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한 정답이 될 수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정답은 여러 가용 영역을 사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의 단일 구성 요소의 오류를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그 가용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권장되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다음 문제. 로컬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지 않고도 추가 스토리지 공간이 필요한 경우 다음 중 어떤 서비스를 프로비저닝 해야 합니까? 자, 로컬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지 않고 추가 스토리지 공간이 필요한 경우 다음 중 어떤 서비스를 프로비저닝 해야 합니까? 자, 이 얘기는 지금 로컬 데이터 센터에서 뭔가 하고 있는데 로컬 데이터 센터에다가 추가 스토리지 설치하고 싶지 않아. 설치하기 할 공간이 추가 공간도 없고 이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러면은 추가 스토리지 공간을 좌우지간 클라우드에 있는 걸 이용해서 좀 하겠다 그런 얘기 같으네요. 그죠? 자, 이제 먼저 AWS 스노우볼 엣지 여러 번 나오죠. 계속 반복해서 스노우볼 엣지는 데이터 전송할 때,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할 때 오프라인으로 일단 이 데이터를 온프리미스 있는 데이터를 옮기거나 데이터 센터를 옮길 때 이전 데이터 센터의 정보들을 왕창 벌크업으로 백업해서 일단 옮길 때 사용하는 엣지 서비스 중에 하나다라는 거였었고, 그 다음에 다이렉트 커넥트는 주로 AWS와 데이터 센터 사무실 또는 코로케이션 환경 간의 프라이빗 연결을 설정할 때 쓰는 겁니다. 네트워크 연결이죠. 네트워크 연결, 프라이빗 연결할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AWS 백업을 쓰면 이제 로컬 데이터 센터에서 추가 스토리지 공간을 확보할 수는 있어요. 근데 AWS 백업은 온프리미스에서 실행되는 로컬 구성 요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AWS 클라우드를 먼저 쓰고 마이그레이션하고, AWS 클라우드에서 AWS 백업을 통해서 로컬 데이터 센터에 추가 스토리지를 로컬 데이터 센터에서 추가 스토리지를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AWS 백업도 사실은 정확한 답은 아니고요. 이제 여기서 사실 정답은
정답은 4번 AWS 스토리지 게이트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AWS 스토리지 게이트가 뭐냐? AWS 스토리지 게이트는 이제 사실상 무제한의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온프리미스 액세스를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뭐 NFS, SMB 뭐 여러 가지 이제 표준 스토리지 프로토콜을 쓴다고 하고 이제 복잡하게 뭐 스토리지 표준 스토리지 프로토콜 이런 게 뭔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표준 스토리지 프로토콜 쓰고 가상 머신 또는 하드웨어 게이트웨이 어플라이언스를 통해서 서비스에 연결된다. 그래서 게이트웨이는 아마존 S3, 아마존 S3 글래시어, 아마존 S3 글래시어 딥 아카이브, 아마존 EBS 및 AWS 백과 같은 AWS 스토리지 서비스 연결해서 AWS 파일 볼륨, 스냅샷 및 가상 대표용 스토리지를 제공한다. 그래서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를 써서 로컬 데이터 센터에서 마이그레이션 하지 않고도 추가 스토리지를 할 경우에 추가 스토리지 공간이 필요한 경우 이제 사용할 수 있는 AWS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WS 스토리지 게이트웨이가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회사를 위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PHP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웹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하고, 여러분들 PHP 프레임워크가 뭔지는 알죠? PHP 웹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의 한 종류죠. PHP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웹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하고 이를 AWS 클라우드에 릴리즈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회사의 제한된 리소스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촉박한 기한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인프라를 설정하고 구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프로세스를 피하면서 어플리케이션을 AWS에 신속하게 배포할 수 있는 계획을 고안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키워드들이 나오죠. 어플리케이션, 배포, 신속 뭐 이런 것들. 자, 다음 중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개별 리소스 자체를 구축하거나 시작하지 않고도 어플리케이션을 AWS 클라우드에 신속하게 배포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자, 이거는 이전에 제가 좀 이전 문제 설명하면서 오답 설명하면서 일라스틱 빈스토크를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AWS 일라스틱 빈스토크가 정답이에요. 이 부분은. 그래서 ECS는 일라스틱 컨테이너 서비스. 그래서 요즘 보통 다커 서비스 여러분들 아시죠? EC2 인스턴스를 안 쓰고 다커를 쓴 게 어떤 면에서 편한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EC2 컨테이너 서비스, 일라스틱 블록, EBS, 블록 스토리지 뭐 이런 것들. 이 케이스는 이제 AWS 쿠버네티스 솔루션이고 인프라를 직접 프로비저닝 해야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일단 쿠버네티스 솔루션, 그 다음에 ECS는 다커 솔루션. 사실 쿠버네티스도 다커를 관리하는 솔루션이긴 한데 ECS, EKS 거의 다 다커를 관리하는 솔루션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ECS, EKS, EBS 이런 것들은 지금 이런 배포에 관련된 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그 서버에 관련된 부분들인 거지. 그래서 일라스틱 빈스톡은 배포에 관련된 거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보안 및 규정 준수 쪽의 문제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이죠. IAM을 사용하면 AWS 서비스 및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IAM의 계정 별칭이 무엇인지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예문은 고객이 계정에 대한 웹 주소의 계정 아이디를 대체. IAM 사용자는 계정 별칭 또는 계정 아이디가 포함된 웹 URL을 사용해서 로그인을 하죠. 그 다음에 URL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AWS 로그인 페이지에서 AWS 계정 별칭 또는 계정 아이디를 제공해서 패스워드하고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설명하는 거는 1번이 맞죠. 1번이. 그래서 정답은 고객 계정에 대한 웹 주소의 계정 아이디를 대체한다 라는 게 이제 1번이 맞고.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유효한 보안 그룹은 무엇입니까? 이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라는 거죠. 아래 지문 중에서. 보안 그룹은 이제 어떤 연결된 리소스에 도달하고 나갈 수 있는 트래픽들을 제어하는 거예요. 세큐리티 그룹이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면 이제 보안 그룹, 세큐리티 그룹은 EC2 인스턴스를
하고 이제 연결하면 이스트 인스턴스에 들어갈 인바운드 트래픽과 아웃바운드 트래픽이 어떤 게 가능해. 뭐 HTTP는 가능한데 TCP/IP 이런 거는 뭐 TCP 소켓 어섭던 데까지는 안 돼. 뭐 이런 것들을 일단은 제외하는 게 일단 보안 그룹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보안 그룹이 규칙이 구성 요소는 기본적으로 프로토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뭐 예를 들어 TCP냐 UDP냐 뭐 ICMP냐 이런 어떤 통신 프로토콜들, 그 다음에 포트의 범위, TCP 포트가 몇 번부터 몇 번까지야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ICMP 유형 및 코드 뭐 이런 것도 이제 자주 쓰이지는 않으니까 이제 ICMP 코드 유형 이런 것도 가능하고, 또 소스 또는 대상 허용할 트래픽에 대한 소스 인바운드 규칙 또는 대상 규칙 뭐 이런 것들을 일단 지정할 수가 있죠. 지정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유효한 보안 규칙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예문 보안 그룹 아이디를 소스로 사용하는 인바운드 HTTP 규칙, 보안 그룹 아이디를 소스로 사용하는 인바운드 HTTP 규칙 뭐 유효하죠. 이 부분은 인바운드 HTTP 규칙. 그 다음에 두 번째 IP 주소를 소스로 사용하는 아웃바운드 MySQL 규칙, 이건 좀 이상하죠. 아웃바운드 MySQL 좀 이상하고. 3번 호스트 이름을 대상으로 하는 아웃바운드 HTTPS 규칙, 호스트 이름을 대상으로 하는 아웃바운드는 일단은 대상 자체가 호스트 이름은 일단 없죠. 일단에 없고. 자, 먼저 4번은 주소 범위를 소스로 사용하는 인바운드 규칙, 주소 범위를 소스로 사용하는 인바운드 규칙. 주소 범위는 우리가 이 보안 그룹 규칙 중에 있죠. 주소 범위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정답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 인스턴스 아이디를 소스로 사용하는 인바운드 TCP 규칙. 이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인스턴스 아이디를 일단은 뭐 소스로 쓰지 않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안 그룹 아이디, 그 다음에 주소 범위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소스로 써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규칙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1번과 4번이 일단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운영 관점에서 AWS 클라우드 어둠션 프레임워크의 일부인 기능은 무엇입니까? 클라우드 어둠션. 자, 이제 또 클라우드 어둠션이 계속 나오죠? 클라우드 어둠션 우리 잠깐만 또 리마인드를 하면 클라우드 어둠션. 자, 여기서 보면 비즈니스, 인력, 거버넌스, 플랫폼, 보안, 운영 관점. 그래서 AWS 어둠션 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어둠션 프레임워크에 6가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운영 관점에서 보면, 운영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기본 기능이 어떤 것들이냐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때 성능 관리, 용량 관리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물론 이제 클라우드 어둠션 프레임워크 안에 이제 백서나 여기서 얘기하는 클라우드 어둠션 프레임워크가 들어가서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백서들을 찾아보면 운영 안에 성능 및 용량 관리 얘기들이 나올 텐데, 이제 PDF나 이런 것들 다운받아서 쭉 내려가서 일단 운영 쪽 파트를 가서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성능 및 용량 관리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운영 관점에서 당연한 거고, 플랫폼 엔지니어링은 이제 뭐 돈 계산하고 하는 거니까 취약성 관리, 어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 관리 이런 것부터 실질적으로 물론 전혀 무관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래도 가장 일반적으로 지금 맞는 표현은 성능 및 용량 관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운영 관점에서 클라우드 어둠션에서 반드시 봐야 되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정답은 1번 성능 및 용량 관리가 정답입니다. 자, 회사는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해서 아마존 S3 버킷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할 계획입니다. 이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다음 기능 중 어떤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
그래서 이것도 좀, 이거는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에 관련된, 클라우드 프론트 기능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 사용자가, IAM 계정 사용자가 SSD 버켓에 뭐를 저장하고, 뭐, SSD 버켓에서 뭐를 조회하고 하는 거 할 수 있죠. 이제 IAM 권한 하에 할 수 있고. 근데 그 아마 클라우드 프론트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여러 개의 그 엣지 노드들이, 뭐, 수많은 엣지 노드들이 아마존 SSD 버켓을 조회하고 할 때, 뭐가 있어야 그게 관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프론트에 보면은 오리진 액세스 아이디라는 거를 둬요. 오리진 액세스 아이디. 그래서 오리진 액세스 아이디, OAI죠. 라는 특별한 클라우드 프론트 사용자를 생성하고 이것이 이 S3 버켓에서 어떤 그 정보들을 가져갈 수 있다 없다라는 부분들은 액세스 제한을 관리를 해요. 배포와 연결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를 사용자에 제공할 수 있는 S3 버켓 권한을 가지고 이제 OAI를 사용해서 버켓에 액세스하고 이를 사용자에 제공할 수 있는 S3 버켓 권한을 구성을 하죠. 그래서 사용자가 S3 버켓에 대한 집중 URL을 사용해서 S3 버켓에 파일 액세스 없는지 확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S3 버켓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할 때는 오리진 액세스 아이디를 통해서 액세스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오리진 액세스 아이디가 3번이 오리진 액세스 아이디입니다. 자, 다음 중 AWS 계정 보안 모범 사례는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루트를 사용하는 대신 관리자 권한에 있는 IAM 사용자를 생성해라. 이거는 우리가 추천하는 사례죠. 만약에 루트 계정이 해킹되면 이제 끝장나니까, 아예 루트는 최악의 경우에 마지막에 무슨 문제를 처리할 때 사용하고, 일단은 관리나 이런 거 할 때는 IAM 별도 관리자 권한인 IAM을 하나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죠. 그래서 이것은 가장 모범 사례고, 그다음 루트 계정에만 MFA 그러면 안 되죠. 모든 IAM 계정이나 일단은 관리자 권한인 IAM도 MFA가 활성화돼야 되겠죠.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저 관리 계정을 갖고 있는 IAM이 비밀번호가 유출되면, 해킹되면. 그다음에 항상 모든 개별 IAM 사용자에 대한 권한을 수동으로 정의한다. 항상 모든 개별 IAM 사용자에 대한 권한을 수동으로 정의한다라는 거는 조금 좀 이상하죠. 예, 이상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 이건 뭐 좀 더 이상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은, 1번이, 모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번이. 자, 다음. 액세스 키 아이디와 비밀 액세스 키는 다음 중 어떤 AWS 아이덴티티 앤 액세스 매니지먼트 요소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유저죠, 유저. 예, 그 해당 사용자를 생성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액세스 아이디하고 비밀 액세스 키가 쓸 수 있죠. 그래서 일단 IAM 유저가 기본적으로 정답입니다. 자, AWS 공동 책임 모델. 공동 책임 모델이 뭔지는 설명 한번 드렸죠. AWS가 책임질 거야, 고객이 책임지는 거야, 사고 났을 때 그 얘기입니다. AWS 공동 책임 모델에 따르면 다음 중 보안 및 규정 준수 관점에서 AWS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AWS 책임은 무엇입니까? 보안 및 규정 준수 관점에서. 자, 아이디 및 액세스 관리. IAM 아이디나 이런 거는 고객이 관리를 해야죠. 고객이 쓸 것들이니까. 그래서 고객이 관리해야 되고. 암호화하는 것도 서버 안에 뭐 이것저것 들어가는 부분에 암호화도 고객이 해야죠. 고객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객 데이터 센터 고객이 해야 되는 거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엣지 로케이션, 클라우드 프론트 이런 엣지 로케이션 관리하는 건, 로케이션 관리하는 건 고객이 할 수가 없죠. 이거는 이제 AWS 관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답은 4번. 엣지 로케이션이 정답이 이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번. 자, 의료회사는 아마존 S3에 임용화된 환자 건강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CTO는 또한 민감한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S3의 모든 민감한 데이터를 검색하고 식별하길 원합니다. 클라우드 프랙티셔너, 클라우드 종사자로서 이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AWS 서비스를 추천하겠습니까?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쭉 언급이 됐죠. 그래서 이거는 제품이 뭐에다 쓰는 제품이야라는 거를 일단 그러니까 이런 클라우드 종사 자격증, 프랙티셔너 자격증에는
이 어떤 제품이 뭐냐, 요 정도 수준의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아키텍처를 묻는 거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이 제품이 뭐다, 이런 정도만 알고 계셔도 사실은 성적을 많이 올리실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지문은 지금 AWS 잠깐만요. 예. AWS 글루는 이제 고객이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를 쉽게 준비하고 로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완전 관련 ETL 서비스입니다. ETL 서비스고, AWS 글루 작업은 일괄 ETL 데이터 처리에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AWS 중요한 데이터를 검색하고 보호하는 데는 사용하는 게 아니죠. AWS 글루는. 그 다음에 이제 AWS Security Manager. Security Manager는 그 데이터베이스 자격증명, API 키 등 비밀 정보를 뭐 중앙에서 관리하는 어떤 서비스입니다. Security Manager는. 자, 그 다음에 아마존 메시는 지금 이게 정답인데요. 메시는 이제 기계 학습 및 패턴 일치를 써서 AWS에서 중요한 데이터를 검색하고 보호하는 완전 관련 데이터 보안 및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우리 이제 학습 데이터, 인공지능 모델 만들려고 학습 데이터 준비해 놨는데 학습 데이터 모델에 뭐 개인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든가 주민등록번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갖고 학습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게 데이터량이 엄청나게 많아. 그러면은 그거를 사실은 우리가 일일이 손으로 직접 사실 찾기 어렵죠. 그렇다고 또 일일이 뭐 프로그램 짜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if then else로 주민등록번호 다 틀릴 텐데 if then else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기계학습의 패턴 일치를 써서 AWS 중요한 데이터를 검색하고 보호하는 이런 부분들, 개인정보 위반되는 사항들을 찾아낸다든가 뭐 이럴 때 쓰는 그런 실적으로 민감한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거나 뭐 이럴 때 쓰는 그 툴이 AWS 서비스가 아마존 메시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마존 메시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정답이고, 이거의 정답이고, 그 다음에 아마존 폴리는 이제 텍스트를 실제 음성으로 분석하는 TTS 서비스죠. TTS 서비스고, 텍스트 투 음성 변환하는 서비스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자,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3번, 아마존 메시가 정답입니다. 자, 다음. 아마존 클라우드 트레일에 대한 설명으로, 아마존 클라우드 트레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정답은 일단 자, 1번 문항부터 보면 클라우드 트레일은 EC2 인스턴스에서 어플리케이션 오류를 캡처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오류 로그를 캡처할 수 있다. 이게 클라우드 워치 얘기하는 것 같죠? 클라우드 트레일이 아니고. 자, 2번 클라우드 트레일은 새로 생성된 AWS 계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AWS 계정 하나 새로 만들었어. 로그인했어. 그 다음에 클라우드 트레일이 내가 바로 활성화를 하지 않으면 못 쓰는 거죠. 비활성화되니까 기본적으로 데폴트로. 그런데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지문은. 근데 그렇지 않고요. 클라우드 트레일은 생성된 모든 관리 이벤트 쪽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는 거는 맞아요. 클라우드 모든 계획에 대해서 하자면 이거 시작하기 위해서 서비스에서 추적을, 하지만 시작하기 위해서 서비스 추적을 구성할 필요 없이 7일간의 계정 활동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트레일이 활성화는 되지는 않지만 그 새로 생성된 AWS 계정에 대해서 7일 동안의 계정 활동에 대한 가시성은 제공한다는 거거든요. 제가 잠깐 잘못 말씀드렸네요. AWS 클라우드 트레일은 일단은 AWS 계정이 새로 생성되면 일단 활성화가 됩니다. 활성화가 되고 7일간의 계정 활동에 대한 가시성만 일단은 제공을 하는 거죠.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계속 이것을 쓰게 되면 예를 들면은 그 이제 추가적인 비용들을 내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놓고 보면 네 번째, 클라우드 트레일은 생성된 몰리 과드 이벤트 추적에 대해 요금을 청구합니다. 그렇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그 처음에 7일간은 공짜로 쓰게 해주는 거죠. 클라우드 트레일은 조금 공짜로 쓰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이후에 이제 그걸 활성화해서 쓰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트레일 비용은 그 이후에 이제는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모든 관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4번도 사실은
정답이 아니죠. 3번은 일단은 AWS 매니지먼트 콘솔에서 추적을 생성하면 기본적으로 추적이 모든 AWS 이전에 적용된다. 이거는 맞죠. 이거는 맞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번이 정답입니다. 3번이 정답. 자, 다음 회사는 최근 인프라를 AWS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했으며 사용자가 올바른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AWS 환경에서 권한 및 액세스 제어를 적용하는 IAM 서비스는 뭔가요? 폴리시죠. 액세스 제어하면 폴리시입니다. 이거 뭐 다른 거 설명드릴 것도 없고 그냥 폴리시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표준 또는 전환형 예약 인스턴스를 구매할 때 표준 또는 전환형에서 구매할 때 다음 결제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두 개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개를. 자, 예약 인스턴스에서 결제 옵션은 선결제밖에 없어요. 선결제 부분이든 뭐든든 선결제밖에 없고, 선결제를 하는 전제 조건으로 비용을 싸게 해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두 개 선택한다고 하시면 모든 선결제, 부분 선결제가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청구 가격 책정 및 지원 부분입니다. 자, 다음 중 AWS 비용을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일단 비용을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추적할 수 있는 방법. 여기서 정답은 비용 할당 태그 1번입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자, 여기서 일단은 뭐 AWS 버짓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경고하는 시스템. 이게 AWS 버짓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AWS 뭐 후불 일괄 결제, 뭐 이건 아닌 것 같고요. 통합 결제는 뭐 이제 여러 계정에 걸쳐 발생한 거를 통합해서 결정하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 오로라 백트랙은 뭐 데이터베이스의 실수를 쉽게 추수해 줄 수 있는 아마존 오로라의 기능 중 하나죠. 여기 뭐 비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이고. 자, 다음은 고객은 현재 베이직 서포트 플랜을 보유하고 있고 AWS 인프라 이벤트 관리, 웰 아키텍트 검토 및 운영 검토 기능 등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기능에 액세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지금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AWS 홈페이지에서 AWS 서포트 플랜에 대한 비교표나 이런 걸 좀 읽어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거기에 보면 다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정답은 엔터프라이즈 지원 플랜으로 업그레이드 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2번은 왜 틀리냐? 베이직 서포트 플랜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 조치가 필요 없다. 베이직 서포트 플랜에는 웰 아키텍트 검토, 운영 검토 및 인프라 이벤트 관리와 같은 사전 지원 프로그램이 일단 없습니다. 이제 홈페이지 그 표를 보시면 아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단 세 번째, 디벨로퍼 서포트 플랜으로 업그레이드 합니다. 디벨로퍼 플랜, 이건 왜 틀리냐? 이 프로그램은 사전 예방적 지원 프로그램에 액세스할 수 없어요. 사전 지원적 예방 프로그램에 액세스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비즈니스 서포트 플랜으로 업그레이드 한다. 이거는 왜 틀리냐? 이거는 이제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인프라 이벤트 관리 기능에 액세스할 수는 있지만 웰 아키텍트 검토 또는 운영 검토에 액세스할 수 없어요. 뭐 이런 이유로 일단 뭐 내가 보기에는 일단은 다른 것들은 정답이 되기 어렵고, 일단 1번 엔터프라이즈 지원 플랜으로 업그레이드 한다 라는 거를 이게 정답입니다. 자, 다음 아마존 EC2에서 EC2 인스턴스의 공급과 수요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는 가격 구조는 뭡니까? 이거는 이제 뭐 EC2가 빌 때 쓸 수 있는 것들은 스팟 인스턴스, 놀고 있는 거 쓰는 거는 스팟 인스턴스죠. 그래서 이 가격 구조는 스팟 인스턴스죠. 3번이 정답이고. 자, 다음 중 아마존 EC2 예약 인스턴스, RI죠. 예약 인스턴스 RI죠. RI 사용량을 추적하고 리소스에 청구된 할인된 RI 요금을 볼 수 있는 비용 관리 도구는 무엇이냐?
이거는 이제 아마존 코스트 앤 유세지 리포트가 정답입니다. 코스트 앤 유세지 리포트가 정답이에요. 아마존 버짓은 뭔지 알고, 그 다음에 뭐 아마존 코스트 익스플로러도 한번 설명을 드렸고, 일단 아마존 버짓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용량이 예상 금액 초과할 때 알라트 올려주는 거고, 코스트 익스플로러는 비용과 사용량을 보고 분석할 수 있는 도구인 거고, 그 다음에, 가격표 대량 API는, AWS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최신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URL이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예약 인스턴스의 사용량을 추적하고 리소스 청구된 할인된 RI용을 볼 수 있는 코스트 앤 유세지 리포트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에 자, 회사에는 다양한 부서에 대한 여러 AWS 계정이 있습니다.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AWS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용 가능한 할인을 활용하여 비용을 최적화하려고 합니다. 다음 중 AWS 대량 구매 할인을 활용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입니까? 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지금 AWS 엔터프라이즈 지원 플랜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 이제 이렇게 되면 기술 계정 관리자, 컨시어지 지원 등 다양한 네트워크 지원 서비스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또 대량 요금을 이용하려면 AWS 오가니제이션을 사용해서 통합 결제를 활성화하면 실질적으로 비용이 좀 최적화되죠. 대량 구매 할인을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AWS 오가니제이션을 써서 여러 계정에서 흩어서 하는 걸 하나로 통합해서 결제하는 게 대량 구매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일단 AWS 오가니제이션이 정답입니다. 이거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뭐 좀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4번이 정답이고요. 자, 다음 AWS 디벨로퍼 서포트 툴 AWS에 관해 다음 중 사실인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개를 선택하라는 거죠. 다음 사실은 자, 디벨로퍼 서포트 플랜의 첫 번째 7가지 점검 항목이 디벨로퍼 서포트 플랜에 포함됩니다. 7가지 정복 항목이 이건 맞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2번 AWS 서포트 API에 대한 전체적인 액세스 디벨로퍼 서포트 플랜에는 없죠. 아니죠. 자, 그 다음에 3번 AWS의 비즈니스 및 또는 미션 크리티컬 워크로드가 있는 경우 권장된다. 비즈니스 워크 크리티컬 미션 워크로드는 비즈니스나 엔터프라이즈 쪽으로 가야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 AWS 서포트 API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못하죠.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트러스트 어드바이저 점검 전체 세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아니죠. 그래서 일단 정답은 1번, 4번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AWS 서포트 플랜에 관련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지를 지원 일단 어떻게 보면 지원 서비스에 관련된 거는 AWS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쭉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되게 도움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차원에서 보면 이제 거기 안에 보면 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정답은 1번하고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2회차가 종료됐습니다. 바쁜 시간 동안에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